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권 분석 2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권리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자, 1번, 해당 상권의 강점 등이 반영된 영업권의 일종으로 점포의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보증금의 일부이다. 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이 권리금이라는 게 우리 쉽게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일수록 권리금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왜? 그 권리금 안에는 이제 자릿세, 뭐 또 식기 권리금, 뭐 이런 것들이 기구 권리금,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권리금과는 중요한 거는 보증금과는 서로 별개다. 보증금이라는 거는 내가 언제든지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 권리금은 사실 장사가 잘 되던 가게라도 안 되게 되면은 권리금은 사라지거나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27번, 상권 분석에 필요한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조사기법 중에 내점객 조사법과 조사 대상이 유사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일단 내점객 조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점한 손님이죠. 내점한 손님들에게 질문지나 면접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터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그것과 가장 비슷한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점두조사법이 가장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점두조사법은 뭐다? 자, 우리 가게죠? 가게의 머리입니다. 가게 머리라는 건 즉 입구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자, 뭐 가게 앞에서 조사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점두조사법이라는 건 결국 고객의 주소를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괜찮은데 주소 여쭤봐도 되나요? 어디서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온 장소, 이런 것들 거리를 확인해서 우리 가게 상권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고 조사를 해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람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점객 조사법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8번, 정보기술의 발전이 유통 및 상권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는 한번 읽어보면 되는 땡큐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번, 메이커에서 소매업으로 파워시프트 현상 강화된다. 자, 요거는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파워 시프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형태가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권력이 이동한다라고 할 때 우리 파워 시프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메이커에서 소매업으로 이 형태가 변하는 것이 조금 더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중간 유통 단계의 증가 및 배송 거점의 분산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정보 기술이 발전되면은 자, 중간 유통 단계 증가가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 고객들이 더 이제는 제조업체와 컨택을 바로 하거나 아니면은 유통업체와 바로 컨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이 정보 기술의 발전을 통해 중간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상권 분석 및,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상권 분석 및 입지 선정에 활용하는 지리 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이 GIS, 지리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자, 말 그대로 지리 정보를 보존하거나 분석해서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레일리나 캔버스의 소매 인력 모델 적용 경우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 지금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대형 소매 매장의 입지 선정의 활용도가 높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게 되면은 정답은 5번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점포의 입지 선정 등에 활용될 수 있으나, 여기까지 맞죠? 자, 편의점 등 소규모 연쇄점의 입지 선정이나 잠재고객 추정 등에는 활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GIS는 대형 매장 뿐만 아니라 소형 매장의 입지 선정 등에도 활용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는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이런 거 읽어보면 되는 땡큐 문제죠. 자, 1번, 재화에 이동해서 사람을 매개로 하는 소매 상권은 재화의 종류에 따라 그 사람의 비용이나 시간 사용이 달라지므로 상권의 크기가 달라진다. 자, 요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사람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소매 상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또 얼마나 사람 인건비를 많이 사용해서 그 시간대에 일을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상권의 크기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2번, 고급품일수록 소비자들은 구매 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려 함으로 상권 범위가 확대된다. 자, 그렇죠. 이럴수록 우리는 물건을 사기 전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정보를 모아요. 전문품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사치품에도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전문품 사치품 가게는 많을 필요가 없다. 왜? 상권이 넓기 때문이죠. 자, 3번. 도매 상권에 사람을 매개로 하지 않기에 시간인자의 계약이 커져서 상권의 범위가 제한된다. 자, 요거 약간 말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이 지금 맞으려면은 도매 상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소매 상권으로 들어가면은 뭐 상권의 범위가 제한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여기 사람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소매 상권이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도매 상권이 들어가기도 애매하죠. 그래서 요거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소매 상권은 상권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자, 31번 보겠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어쩌고저쩌고 해서 정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업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거 봅시다. 요거는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4번, 정답이 4번인데 담배가게, 자, 담배가게라고 하면 이게 편의품이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시험 문제로 제시를 하려고 한 문제긴 한데 굳이 담배가게로 넣을 필요가 있나? 물론 문제를 조금 꼬으려고 한 건 알겠는데 오히려 담배가게로 더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아닌가, 담배가게 좀 제한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뭐 초등교 근처에서는 편의품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번. 소매점 상권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모두 나열하는 것은, 자, 소매점 상권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한번 일단은 알아보고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매점의 이미지예요. 자, 점포 설비나 판촉 활동, 디자인 등이 이제 이 이미지에 해당을 하고요. 자, 그리고 소매점의 접근성. 자, 품질이 동일한 상품이라면 소비자는 가까운 곳으로 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경쟁 점포의 입지. 자, 동일 업종의 경쟁 점포가 모여 있으면 상권, 골목, 먹자 골목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상권이 더 넓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4번 소매점의 규모, 점포 규모와 구색 갖춤 등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고 문제에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소매점의 이미지, 상권 미치는 영향 맞죠? 자, 기억 맞고. 자, 기생점포의 입지. 자, 기생점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혼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형 점포 옆에 항상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어느 제품을 사러 간 어떤 목적형 점포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손님들을 내가 받아먹겠다 라고 하는 약간 기생을 하겠다라는 점포가 기생점포이기 때문에 기생점포에 대해서 알아두실 것은 절대 혼자 존재하려고 하지 않는다. 주변에 목적형 점포를 두고 존재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기생점포 입지는 상권과는 크게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니은 있는 거 지워보니까 정답 당연히 5번 나오네요. 아, 그래서 이 니은을 일부러 헷갈리게 이렇게 넣어놓은 문제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소매점의 규모, 접근성, 경쟁점포 입지 다 소매점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론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경제인으로 가정한다. 그 의미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 중심지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또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중심지론은 한 도시의 중심지 기능의 수행 정도나 상권의 규모가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커지며 중심 도시를 둘러싼 상권의 규모는 도시 규모에 따라 비례하며 커진다. 자, 굉장히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추가로 중심지론은 소비자는 가까운 곳으로 이동한다. 대부분의 이론이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인구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구매력과 소비 행터는 동일하다라고 가정하고 보는 게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이다.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크리스탈로의 경제인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비용 대비 이익의 최대화를 추구한다.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소비자는 거리와 상관없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러 이동한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 근데 우리 지금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죠. 요거는 경제인에 대해서 의미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중심지 이론에 대한 내용은 맞지만 정답이 될 수는 없겠죠. 자, 판매자는 경쟁을 회피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소비자는 구매 여행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소비자는 가능한 한 상위 계층 중심지의 상품을 구매한다. 자, 이것도 다 중심지 이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크리스탈라가 말하는 경제인이란 판매자, 소비자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최대화하려고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4번. 상권 측정을 위한 상권 실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상권 실사, 상권 측정을 위해서 이제 뭐
다니는 것이다. 예측해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상권 실사의 원칙 5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5가지 먼저 보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출 예측의 원칙이 있어요. 자, 직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출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고요. 현장 실사의 원칙. 자, 한번 내가 나가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현장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 이쪽 현장, 이 동네는 어떤가 한번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수치화의 원칙. 서열적인 등급 표시가 필요합니다. 아, 이쪽은 조금 등급이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 여기는 상권이 좀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한번 수치화를 해보는 거 필요하다. 그리고 비교의 원칙. 상권과 전표별로 비교하며 벤치마킹 해야 한다. 여기 비교에는 이제 비교하면서 벤치마킹 한다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가설 검증의 원칙. 자, 내가 생각한 가설이 있겠죠. 아, 여기 아파트가 많으니까 주민들이 나가면서 많이 들르지 않을까? 아니면은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가설들을 이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뭐 인터뷰나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 상권 시사의 원칙 5개 보고 그럼 문제 한번 정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바 도보보다는 자동차 주행을 하면서 조사하는 것,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자, 차로 다니게 되면은 내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맘먹고. 우리가 걸어서 10분 가는 거랑 차로 타고 10분 가는 거랑 범위가 아예 다르죠. 그러면은 우리가 차 타고 다녀야 되면은 조사 범위가 너무 넓어지죠. 그러면은 오히려 더 균일하지 않은 정보를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차를 타고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는 거는 맞겠지만 도보로 돌아다니는 게 상권을 파악하는 거는 더 좋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허프의 수정 모델을 적용해서 추정할 때 아래 글상자 속에 소비자 K씨가 A지역에 쇼핑을 하러 갈 확률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요거 문제 은근 자주 나옵니다. 허프의 확률 모델이죠. 자, 거리가 가까우면은 더 빨리 가고 더 자주 가고 규모가 크면은 소비자가 더 잘 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가깝고 시설이 크면 소비자가 가고 싶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A지역의 매장 면적은 100평, 소비자 K로부터 A지역까지는 10분, B지역의 매장 면적 400평, K로부터 거리는 20분이다. 자, 그럼 공식 한번 볼게요. 자, 공식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머리 아프죠. 자, 우리는 결국 그럼 어쨌든 이 P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IJ는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뭐 민감도, 점포수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거리에 대한 민감도는 우리 반비례하기 때문에 늘 2다. 제시가 안 돼 있을 때는 민감도는 2다 라고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 풀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 P를 구하려면은, 자, A씨가 지금 K씨가 A로 갈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특정 위치로 갈 확률을 구하자. 그럼 그게 P가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 U와 시그마 U 값을 알아야 하는데, 시그마는 우리 하나부터 다 있는 값을 다 더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A로 가려는 것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U, 흡인율이죠. 갈 확률, 첫 번째 갈 확률입니다. 요 A로 갈 확률을 구하려면은 일단 이 T와 S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 S 값이 이제 규모입니다.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T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시간, 거리죠, 시간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곱을 해주면 된다. 우리 A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10분 넣고 제곱해주고, 자, 분의 규모 100평이죠? 100 넣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는 시그마 값이니까 A까지의 거리 플러스 A까지의 흡인율 플러스 B까지의 흡인율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A까지의 흡인율은 이렇게 되고, B도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B까지는 20분 걸리죠? 20의 제곱에 400평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해서 풀어보니까 10제곱 100이죠? 20제곱 400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다 지고 1,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1 더하기 1분의 1이죠. 자, 그러면은 A까지 갈 확률이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0.5죠? 자, 간단하게 보니까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 숫자들을 어디 위치에 써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같은 문제, 이 문제를 한 5번만 똑같이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요거는 그대로 외워지실 거니까 굳이 이거 뭐 어디로 갈 확률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나온 숫자들을 어디다 위치를 넣어서 대입을 해야 될지 요거를 외우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요 문제, 요 계산 문제 똑같이 5번만 풀어보시면은 다시는 외우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 36번. 매력적인 점포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지 조건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점포 입지 조건에 대한 일반적 평가로 그 내용이 가장 옳은 것은, 자, 요런 거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1번, 점포 면적이 커지면 매출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점포 규모가 클수록 좋다. 자, 요것도 뭐 맞는 말이지만, 자, 클수록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커져야 되는 걸까요? 점포가 커지면은 직원도 많아져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1번 아니고 2번. 건축선 후퇴는 직접적으로 가시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자, 이거는 건축선 후퇴를 모르면 풀 수가 없네요. 자, 건축선 후퇴 한번 그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은 이 4m 이상 도로의 경우와 4m 미만 도로, 4m 또 미만 도로의 경우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건축선은 뭐냐? 도로 경계선과 똑같아요. 4m 이상의 도로의 경우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4m 미만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에서 2m 떨어진 곳이 건축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m 후퇴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m 미만 도로니까 뭐 3m일 수도 있고 2m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럼 중심선부터 이렇게 2m 떨어지게 한 곳이 이제 건축선 후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4m 미만 도로인데 뭐 여기서 또 4m 이렇게 폭이 아예 딱 정해버려서 이렇게 딱 4m 여기 폭은 만일에 2m인데 여기 전체를 그냥 막 4m로 해버리자. 요 끝부터 끝까지 해서 이렇게 후퇴하는 방법도 있다. 이건 언제 경사지나 하천, 철조 등의 입전면 여기를 아예 쓰지를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건축선 후퇴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건축선 후퇴가 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가시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까요? 자, 그렇겠죠. 아무래도 건축선이라 적용이 돼서 조금 더 후퇴가 되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가 더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만큼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도로라면 이만큼 볼 거를 이만큼 더 넓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선 후퇴로 인해 가시성에 좋은 영향이 미쳐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7번 보겠습니다. 37번 보기 전에 4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포 부지와 점포 형태는 정사각형에 가까울수록 소비자 흡인에 좋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틀린 내용이 뭐냐? 자, 부지는 정사각형이면 좋아요. 부지는 정사각형이면 좋은데 점포의 형태는 직사각형일수록 좋습니다. 요거 우리 기출된 적 있으니까 꼭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37번 볼게요. 여러 층으로 구성된 백화점의 매장 내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고객이 출입하는 층에서 멀리 떨어진 층일수록 매장 공간의 가치가 올라간다. 자, 아니죠? 이건 아니란 건 누구나 알고요. 2번, 대부분의 고객들이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각 층 입구의 왼편이 좋은 입지다. 자, 이거 되게 애매하죠? 들어가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내가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그래서 이거는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될 수는 없고요. 자, 틀린 내용이죠. 어쨌든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 점포 입구, 주 통로,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등에서 가까울수록 유리한 입지다. 자, 요거는 맞는 말이겠죠.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와서 보는 매장들 이미지가 정해지겠죠. 기억에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 4번까지만 보겠습니다. 층별 매장의 안쪽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데 최적인 매장 배치의 유형은 자유형 배치이다. 자, 자유형 배치가 아니라 격자형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자형 배치에 대한 얘기다 라고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소매점은 상권의 매력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된다. 상권의 매력성을 측정하는 소매 포화지수 IRS와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 MEP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니까 꼭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RS란 한 지역 내의 수요와 공급 관계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1에 가까울수록 좋고요. 신규 점포에 대한 지역 시장의 매력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어떤 시장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급이 넘쳐나요. 근데 수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IRS가 엄청 낮은 거죠. 경쟁이 엄청 심화된 곳이라는 거죠. 근데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완전 블루오션이죠. 그럴 때 IRS가 높다, 1에 가깝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IRS가 높게 되면 시장 기회, 창업하기가 더 좋겠죠. 창업할수록 더 좋다. 그래서 신규 점포가 들어가기 좋다. 여기 상권은 굉장히 매력도가 높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MEP가 높은 경우에는 소매 포화지수라고 했죠. 자,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 점포의 수가 작다라는 거죠. 포화지수가 이거는 MEP가 높으면은 포화지수가 작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포의 수가 적어서
출점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즉, MEP가 높다는 것은 IRS가 높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늘 함께 다닐 확률이 높고요. 시험 문제에서 추가로 MEP는 IRS의 단점을 또 보완하는 지표로서도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IRS는 현재 시점 상권 내 경쟁 강도를 측정한다. 자, 이게 맞는 말이겠죠. 자, 요 경쟁 강도를 측정한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IRS는 점포 횟수, 공급과 수요가 얼마나 지금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공급이 많다라는 거는 점포가 많다라는 거죠. 경쟁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RS 수치가 굉장히 낮다. 그러면은 경쟁이 지금 심하다, 레드오션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로 나머지 내용은 뭐 다 틀린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IRS 개념과 MEP 이 두 친구들 함께 다니니까 꼭 같이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 조사를 통해 점포 선택 행동을 분석하는 확률 모델 등의 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가장 옳은 거니까 정답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죠. 자, MNL 모델은 분석 과정에서 집단별 구매 행동 데이터 대신 각 소비자 개인별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한다. 자, 그러니까 집단의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MNL 모델은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MNL 모델을 조금 더 알아보면은, 자, 각 점포에 대한 선택 확률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과 상권 크기까지 같이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분석 과정에서 집단별 구매 대신 구매 행동 데이터 대신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MNL 모형은 항상 따라오는 것보다 루스의 선택 공리를 바탕으로 한 모형이다. MNL 루스 선택 공리 해서 이 내용 같이 외워주시면은 이제 MNL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쉽게 분별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점포의 입지 조건을 평가할 때 핵심적 요소가 되는 시계성은 점포를 자연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시계성을 평가하는 4가지 요소들을 정리할 때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보도나 간선도로 또는 고객 유도시설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디에서 보이는가? 그렇죠. 자, 니은, 점포가 무슨 점포인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무엇이 보이는가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이 보이는가? 자, 뭐가 보이죠? 저 점포가 뭐가 보이죠? 자,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겠죠? 자, 어디에서 보이는가? 자, 어디에서 보이는지 알려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죠. 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답이 4번 되는 거고요. 자, 이 어디에서 보이는가? 우리 우주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주의 중심이 어디인지 알려면 지금 우리 지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스티븐 호킹이 얘기를 했었죠. 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점이 있어야지 어디에서 보이는가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 거리에 서 있어도 보이겠지만 그 거리에 기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는가 알려면은 대상이 있어야겠죠. 주제를 알기 전에 이미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시면은 이런 문제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생산 구조가 다수의 소량 분산 생산 구조고요. 띄어쓰기가 중요하죠. 소비 구조 역시 다수에 의해 소량 분산 소비 구조일 때 입지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생산 구조와 이제 소비 구조의 관계에 따른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옳은 것을 고르는가 정답 보면 되겠네요. 1번 수집 기능의 수행이 용이하고 분산 기능 수행도 용이한 곳에 입지한다. 자, 요게 맞는 말이겠죠. 자, 우리 생산 구조가 다수의 소량 분산 생산 구조예요. 자, 소비 구조도 또 소량 분산 생산 구조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입지가 당연히 수집 기능도 당연히 수행이 용이하고 분산 기능 수행도 용이한 곳에 입지를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이걸 조금 더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소량 분산 생산 구조라고 했는데 이 분산이라는 단어는 굳이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고요. 자, 이게 소량 생산하고 소량 소비를 했을 때 우리는 수집, 중개, 분산이 모두 가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유통이 이에 해당하고요. 자, 소량 생산을 하지만 대량 소비 구조다 라고 했을 때는 수집과 중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 임산물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대량 생산하고 소량 소비를 할 경우에는 중개와 분산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필품, 공산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한다. 그러면 중개가 필요하다. 원료, 광산물, 원자재, 유통 등이 해당한다. 그래서 이 생산 구조와 소비 구조의 관계는 소량 생산과 이제 대량 소량 소비인지, 그리고 소량 대량 대상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자, 대량 생산에서 대량 소비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있나 저는 싶어가지고 사실 그냥 외울 분들만 선택해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굳이 100점 맞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42번 보겠습니다. 대형 소매점을 개설하기 위해 대지 면적이 1000m 제곱인 5층 상가 건물을 매입한 상황이다. 해당 건물의 지상 1층과 2층 면적은 600이고 3에서 5층까지는 400이다. 단 지하 주차장이 지하 1층에 500, 1층 내부에 200, 건물 외부에 300이 설치되어 있다. 건물 5층에는 100의 주민 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 건물의 용적률로 가장 옳은 것은, 야, 굳이 우리가 이것까지 구하는 법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자, 문제 풀어야 되니까 알아야겠죠? 자, 그럼 이 용적률에 대해서 지금 뭘 빼고 뭘 넣어야 되는지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 구하는 공식을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자, 용적률이라는 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국 이 연면적 비율을 구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하 주차장, 공동시설,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제외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지금 우리 1층은 어디죠? 1층, 2층은 600이에요. 600 더하기 600 더하기 3에서 5층까지 400이죠. 그럼 400 더하기 400 더하기 400. 일단 여기까지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200이고 1200 총 2400입니다. 네, 일단 각 층 2400인데 주민 공동시설 요거 빼야겠죠. 주민 공동시설이 어디 있죠? 이거 주민 공동시설 어디 있어요? 5층에 100 빼고 자, 1층 내부에 주차장 빼야 되죠. 주차장 어디 있죠? 1층 내부에 아까 주차장 있다라고 했었는데 자, 200 있다고 돼 있네요. 여기 자, 200 있습니다. 자, 지하 주차장은 아예 뭐 더하지도 않았으니까 뺄 필요도 없겠죠. 자, 300 빼니까 그러면 2100이에요. 자, 2100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대지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대지 면적은 1000이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뚝뚝 나눠보니까 뚝뚝 10분의 21 그러면은 210%다 라고 해서 정답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뭐 빼야 되는지만 알고 있냐 모르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 상권 유형별로 개념과 일반적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요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옳은 것 선택하는 거니까 정답부터 볼게요.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부도심 상권은 보통 간선도로의 결절점이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바, 도시 전체의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럴 수 있겠죠. 도시 전체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도시 전체 소비자를 유인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냥 도심이겠죠. 중심지겠죠. 중심지가 그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부도심은 그걸 당연히 못하는 게 맞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부도심 상권의 주요 소비자는 점포 인근의 거주자들이어서 생활 밀착형 업종의 점포들이 입주하는 경우가 있다. 자, 요거는 근린 상권에 대한 얘기죠. 자, 근린 상권은 결국 소비자들이 점포 인근의 거주자들이다. 점포의 소비자들은 누구다? 인근 거주자들이다. 그래서 생활 밀착형 업종을 우리는 근린 상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2번 역세권 상권은 지하철이나 철도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상과 지하의 입체 상권으로 저밀도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 역세권 상권은 굉장히 비싸겠죠. 그러면은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맞겠죠. 우리 강남이나 뭐 센텀시티는 아니죠. 서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가기가 빽빽하죠. 4번 도심 상권은 중심 업무지구를 포함하여 상권의 범위가 넓지만 소비자들의 체류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자, 소비자들의 체류 시간이 비교적 길 수밖에 없겠죠. 왜? 상권이 넓으면 멀리서 오신 분들은 최대한 오래 있는단 말이죠. 우리가 자주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심 상권의 소비자들은 체류 시간이 길고 상권의 범위도 당연히 넓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5번 아파트 상권은 고정 고객의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가능하고 외부 고객을 유치하기 쉬워서 상권 확대가 높다. 자, 우리 안정적인 수요 확보는 가능해요. 하지만 그 이상의 수요 확보도 어렵죠. 신규 고객 유치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 고객은 아파트 상권에서는 외부 고객이다.
자, 이 아파트 상권이라고 하면은 굳이 우리 뭐 외부 고객을 타깃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아파트 주민분들을 위해서 늘 고민을 하는 게 매출 증대에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 보니까 3번만 맞는 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소매 점포 상권의 분석 기법 중 하나인 허프 모델의 특징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 허프 모델은 결국 핵심은 거리와 매장 규모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점포 면적이 크면 좋고요. 거리는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점포 면적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허프 모델이죠. 자, 그래서 요 소비자가 점포를 선택하는 이유를 확률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거리 제곱 반비례 해서 우리 아까 문제를 풀어 봤었죠. 허프 확률 모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 옳은 것 고르고 했은가 한번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각소 5번이죠. 각 소비자의 거주지와 점포까지의 물리적 거리는 이동 시간으로 대체하여 분석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열심히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허프 모델 문제 여러 가지 나왔으니까 잘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프 모형은 점포 이미지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여 상권 분석도 이미 틀려먹었죠. 자,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매장 점포 면적이랑 거리 이거 거의 두 개밖에 안 봐요. 그죠? 이건 굳이 더 볼 필요도 없고요. 2번 개별 점포의 상권이 공간상에서 단절되어 단속적이며 타 점포 상권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자, 그렇진 않겠죠. 타 점포 상권과 중복되니까 그래도 이 소비자가 어디로 갈지 더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아니고요. 3번 개별 소비자들의 점포 선택 행동을 확률적 방법 대신 기술적 방법을 분석한다. 아니죠. 허프 모델은 확률 분석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확률적 방법을 쓰고 있죠. 자, 4번 상권 내 모든 점포의 매출의 합계를 추정할 수 있지만 점포별 점유율은 추정하지 못한다. 자, 매출의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점포의 점유율을 추정해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5번 되겠네요. 자, 그러면 4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글상자의 상권 분석 방법들 모두에 해당되거나 모두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컨버스의 분기점 분석, 그리고 CST 맵, 그리고 T센 다각형. 자, 요 세 개 다 알고 있어야지 웬만하면 풀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이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ST 맵이란 고객 식별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커스터머 스파팅 테크놀로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테크놀로지가 맞나요?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CST는 고객 식별하기 위해서 뭘 쓰냐? 유추법과 GIS, 지리 정보 시스템이죠. 유추법과 GIS를 사용해서 상권 규모를 파악하고요. 고객 점표법을 사용해서 고객 특성 조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CST 맵은 광고, 홍보, 판촉 전략 수립에도 이용 가능하고요. 상권 잠식 형태와 경쟁 정도도 가능한다. 즉, 이 CST 맵으로 점포 확장 계획에 활용을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 특징이 일단은 5가지 있고요. 자, 티센 다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공간을 나눠서 상권을 구획해보고자 하는 거죠. 티센 다큐는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 티센 다큐도 최근접 상가의 선택 가설에 의한 상권을 설정합니다. 가까운 데 간다는 거죠. 왜? 소매 점포들은 규모나 매력도가 있어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가까운 데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티센 다각형은 이제 신규 점포의 부지, 입지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상권 범위 예측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티센 다각형의 크기는 경쟁 수준과 부의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티센 다각형도 물론 가능하다 라고 해서 이 내용 다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컨버스의 분기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두 도시 간 상권의 경계를 동일하게 하는 이 분기점을 계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비자는 구매를 위한 구매 여행을 하지 않는다. 즉, 얘도 지금 멀면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모든 이론은 멀면 안 간다. 정말 매력도가 높지 않은 이상 멀면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 담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컨버스 분기점 분석과 CST맵, T센 다각형 요거를 하려면은 일단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자, 개별 소비자의 위치 분석. 자, 위치 분석하려면 일단은 컨버스 분기점 분석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위치가 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CST맵 같은 경우에도 고객 위치를 알고 있으면은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권, 이 소매점의 위치를 아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래서 개별 소비자의 위치 분석을 하는 것 자체는 뭐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분석이 일단은 당장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알고 있으면 좋긴 좋겠죠. 자, 그리고 2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의 실시. 자, 설문조사를 뭐 사실은 실시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 CST 맵 같은 경우는 유추법이나 고객 전표법 GI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지는 않겠고요. 상권의 공간적 경계 파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티센 다각형이나 컨버스 분기점 분석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CST 맵도 보니까 그렇죠. 요거는 맞겠네요. 정답이 3번 되겠네요. CST 맵이 GIS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T센 다각형도 이제 상권 구획 모형이죠. 구획을 하려면은 상권의 공간적 경계를 파악할 수밖에 없겠고요. 커머스의 분기점. 이 분기점이라는 분석하는 것 자체도 상권을 공간적으로 경계를 파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답이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점의 뭐 영역의 파악이나 개별 점포의 매출액 예측. 자, 매출액 예측을 하고자 하는 거는 뭐 일단은 세 개 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조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오니까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3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